김민준이 늘푸른 빌리지로 이사 왔을 때 그가 원한 것은 오직 평화뿐이었습니다. 조용한 해안 마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소량리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속삭임은 경고로 변했고 입주자 대표 회장인 박영숙 씨가 그를 내쫓기 위한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단 하나. 김민준은 그저 평범한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와 목적, 그리고 경찰이라는 신분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진짜 정체를 깨달았을 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것은 권력, 편견,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의미 있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요. 소량리, 오리건에 부드럽고 꾸준한 비가 내렸습니다. 태평양의 깎아질은 절벽과 내륙숲에 빽빽하고 속삭이는 소나무들 사이에 자리한 작은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3월 말이었고 공기에는 봄의 날카로운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축축하며 생기 넘쳤습니다. 마을 변두리에는 늘푸른 빌리지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 넓은 2층 주택들, 그리고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벚꽃이 늘어선 굽이진 길들이 있는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집들은 새로 칠한 페인트와 조용한 부유함으로 빛났고 창문들은 닦아놓은 거울처럼 회색 하늘을 반사했습니다. 그곳은 세상의 혼돈에서 벗어나 입주자 회보와 정원 파티의 리듬 속에서 평화를 찾으러 사람들이 이사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김민준은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낡은 픽업 트럭을 늘푸른 빌리지 107동 17호 주택 주차장에 세웠을 때 말이죠. 김민준은 42살, 체격이 좋고 풍성한 마호가니색 피부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용하고 읽을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인 손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그는 잠시 앉아 앞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집은 늘푸른 빌리지 기준으로 평범한 편이었습니다. 하얀 외벽, 감싸는 듯한 현관, 그리고 잡초가 무성한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사를 결정하며 집을 직접 보지 않고 구매했습니다. 필요성에서 비롯된 결정이었고 수년간의 격변 이후 안정적인 무언가를 갈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가능성이 있는 수리 대상이라고 불렀고 김민준은 그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고치는데 능숙했으니까요. 그는 빗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부츠가 젖은 자갈에 살짝 잠겼고 어깨에 더플백을 둘러맸습니다. 공기에서는 소금과 소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그가 두고 온 도시의 디젤과 콘크리트 냄새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열 때 그는 길 건너편 집 커튼이 들썩이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또는 창가에 서서 팔짱을 끼고 찡그린 채 그를 지켜보는 인물도, 그 인물은 늘푸른 빌리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인 박영숙 씨였습니다. 56살의 박 회장은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금발머리는 단단한 묶음머리로 올려 있었고 푸른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으며 결코 눈에까지 미치지 않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량리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부동산 사업을 물려받았고 그와 함께 따라온 특권 의식도 함께였습니다. 늘푸른 빌리지는 그녀의 영역이었습니다. 모든 우편함이 일치하고 모든 잔디가 규정 높이로 깎여 있는 신중하게 관리된 왕국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고 이는 매달 발송하는 회보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김민준이 트럭에서 상자 하나를 내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그곳에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박 회장의 커피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파스텔색 카디건을 입은 5명의 여성들이 대리석 주방 아일랜드 주변에 모여 라떼를 마시며 소문을 주고받았습니다. 트럭 보셨어요? 한 명이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낡고 녹슬었더라고요. 늘 푸른 빌리지 수준이 아니던데요. 다른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차 타고 들어오면서 손도 안 흔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무례해요. 박 회장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은수저로 커피를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리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등기 이전을 확인했습니다. 김민준, 공동 명의인도 등록된 가족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살았지만 여전히 주민 모임에서 이국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박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다양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동네에 혼자 이사온 남자. 박 회장은 예상치 못한 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민주는 첫날 조용히 짐을 풀며 보냈습니다. 현관을 쓸고 최소한의 소지품들, 책 몇 권, 낡은 가죽 재킷, 웃고 있는 여성의 사진 액자를 선반에 놓고 을풀었고 정원의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꾸준한 리듬으로 일했고 그의 움직임은 의도적이고 거의 명상적이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태양은 얇은 황금빛 줄기 속으로 뚫고 들어와 축축한 땅을 데웠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박 회장의 오른팔인 이서연 씨가 흙밭에 꿇어앉아 있는 그의 사진을 찍는 카메라의 부드러운 셔터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서연 씨는 항상 찌푸린 인상의 왜소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찍고 새 이웃 생각이라는 캡션과 함께 단체 채팅방에 보냈습니다.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부츠는 뭐야? 조경 규칙은 아는 거래? 박 회장님, 건축 허가 이력 확인해 보셔야겠어요. 그날 오후 김민주는 문 아래 끼워진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깔끔한 입주자 대표 회의 레터지에 인쇄되어 있었고 실제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공식적인 느낌을 강하게 풍겼습니다. 늘 푸른 빌리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원 관리를 포함한 모든 외부 변경은 입주자 대표 회의 이사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리 규약 4.2항을 참조하십시오. 입주자 대표 회장 박영숙 드림. 김민주는 2번 읽고 입술이 살짝 움직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다시 잡초를 뽑으러 갔습니다. 괴롭힘은 종종 그렇듯이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민주는 우편함에 전단지가 가득 찬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원 관리, 해충 방제, 고압 세척 등 모두 거주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박 회장의 흘려쓴 필체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의 쓰레기통이 뒤집혀 있었고 내용물이 주차장 곳곳에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것을 치웠습니다. 얼굴은 침착했고 손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블라인드 뒤에서 지켜보며 그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길거리에 뛰쳐나가 항의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대부분 사람이라면 벌써 불평했을 텐데 박 회장은 다음 입주자 회의에서 일을 확대시켰습니다. 회의는 높은 천장과 접이식 의자가 줄지어 있는 깨끗한 주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참석한 30여 명의 주민들에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늘푸른 빌리지 107동 17호에 대해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녀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넘기며 김민준의 트럭이 주차구역에서 약간 벗어나 주차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차량은 우리의 주차 미관 조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관리는 승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회의실은 동의로 웅성거렸습니다. 이서연 씨는 벌금 부과를 제안했고 폴로 셔츠를 입은 남자는 규칙 준수를 권장하는 탄원서를 제안했습니다. 박 회장은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경고부터 시작하죠.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경고는 다음 날 도착했습니다. 비를 막기 위해 비닐 커버에 넣어 김민준의 문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위반 통지서, 무단 주차 및 조경, 72시간 내 시정하지 않을 시 20만 원 벌금 부과. 김민준은 그것을 읽었고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쪽지 옆 주방 카운터에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트럭을 옮기지 않았고 입주자 회의에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같은 집중력으로 정원을 계속 가꾸었습니다. 라벤더와 로즈마리 줄기를 심었습니다. 기물 파손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차고 문에 빨간 페인트로 깨끗하게 살자라고 서투른 글씨로 스프레이 낙서를 했습니다. 김민준은 동이 틀 무렵 솔질하여 그것을 지웠습니다. 그의 솔브러시 털이 나무 위에서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해가 절벽 위로 떠오를 때 이웃에 보안 카메라에는 후드티를 입은 인물이 현장에서 도망치는 모습이 포착되었지만 누구도 그 영상을 제공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벽돌 하나가 그의 현관 창문을 뚫고 날아와 유리를 산산조각 내고 마룻바닥에 쿵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김민준은 깨진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고 합판으로 창문을 막고 커피 한 잔을 들고 현관에 앉아 조용히 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박 회장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솔향리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습한 듯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늘푸른 빌리지 107동 17호에 수상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교환원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주변을 서성거리며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2명의 경찰관이 1시간 안에 도착했습니다. 순찰차가 그의 주차장에서 공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은 침착하게 손은 잘 보이는 곳에 차분한 목소리로 현관 밖으로 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녁입니다. 경찰관님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들은 그의 신분증을 요구했고 그의 이름을 조회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영장도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저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떠났습니다. 한 경찰관은 시간 낭비였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김민준이 폭발하고 소리를 지르고 고소하고 떠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수리하고 차고문에 페인트칠을 다시 하고 정원을 계속 가꾸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방을 서성이는 박 회장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물론입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녀는 이서연 씨에게 전화로 쏘아붙였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침착할 수 없어요. 아무도요. 4월이 되자 늘푸른 빌리지에 낮이 짧아졌습니다. 벚꽃은 연한 분홍색으로 잔디 위로 떨어졌고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희미한 바다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동네는 김민준을 중심으로 불안정한 리듬 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늘푸른 빌리지 107동 17호에 있는 그의 존재는 잔잔한 연못에 떨어진 돌멩이 같았습니다. 물결이 퍼져나가 표면을 흔들었지만 물이 얼마나 깊은지는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말이죠. 김민준은 자신만의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일상은 밀물처럼 꾸준했습니다. 아침이면 현관에 앉아 검은 커피를 마시며 거리가 깨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명품 재킷을 입은 게 산책시키는 사람들,
자전거를 탄 아이들, 가끔 조깅하는 사람들이 그를 흘끔 보고는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오후에는 집을 수리했습니다. 현관 난간을 샌딩하거나 헐거운 지붕놀에 망치질을 했습니다. 조용한 거리로 희미하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에는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라벤더와 로즈마리가 이제 깔끔한 줄로 돋아나고 있었고 그 향은 축축한 흙 냄새와 어우러졌습니다. 말을 걸지 않으면 말하지 않았고 그때조차도 그의 말은 몇 마디뿐이었습니다. 무엇도 드러내지 않는 낮고 조용한 어조로 전달되었습니다. 이웃들은 그의 침묵을 반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깨끗한 크림색 카펫과 소량리의 황금기를 담은 액자가 걸린 거실을 서성이는 박영숙 회장은 그것을 도전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녀는 비오는 어느 오후 샤도네이 한 잔을 마시며 이서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 트럭은 아직도 안 치웠고 정원도 그대로 있어요. 게다가 지금은 무슨 무단 거주자처럼 합판까지 올려놨잖아요. 눈엣 가시예요. 팔걸이 의자 끝에 앉은 이서연 씨는 열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해야 해요, 박 회장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규정을 느슨하게 만든다고요. 박 회장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통제력으로 자신의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늘 푸른 빌리지를 질서와 배타성의 요새로 유지하는 것으로 말이죠. 그녀의 아버지는 한때 시장이었고 할아버지는 이 마을을 황무지에서 개척한 목재 재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유산이었고 김민주는 그 기초에 생긴 균열이었습니다. 내가 처리할 겁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리를 알게 될 거예요. 다음 움직임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박 회장은 새로운 위반 통지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준의 깨진 창문 위 합판을 구조적 위험으로, 트럭을 지속적인 미관 저해로 문제 삼았습니다. 벌금을 50만 원으로 올렸고 이서연 씨에게 직접 전달하게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서연 씨가 실용적인 단화 차림으로 길을 건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봉투는 무기처럼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문을 열고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통지서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연 씨는 현관에 잠시 서성였습니다. 반응, 분노, 말다툼 뭐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분통을 터뜨리며 박 회장에게 돌아갔습니다. 기가 막혀요. 제가 식료품 목록을 건네는 것처럼 그냥 서서 받기만 하더라고요. 그날 밤 괴롭힘은 더 어두운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민주는 유리 깨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에는 주방 창문을 뚫고 들어온 또 다른 벽돌이었습니다. 그는 맨발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닥이 발에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벽돌이 유리 파편들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끈으로 묶인 쪽지가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후회할 거다라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손에 쪽지를 들고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고 창문을 합판으로 막고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소량리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황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을 아는 사람의 차분하고 정확한 태도로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 김우진 순경은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목격자는 없군요. 범인을 잡기 어렵겠네요. 저희가 주시하겠습니다.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특별 입주자 회의를 소집하여 자신의 측근들을 모았습니다. 이서연 씨, 폴로 셔츠 입은 김태호 씨, 그리고 늘 푸른 빌리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문에 둘러싸인 유토피아로 여기는 그녀의 비전에 동조한 몇몇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문제입니다. 그녀는 낮고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물파손 민원. 그가 문제를 불러오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늘 선태난 얼굴의 부동산 중개업자 김태호 씨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시청에 아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의 신원 조회를 해봐서 쓸만한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게 해요. 한편 김민준의 소량리 생활은 기묘한 이중성을 띠었습니다. 낮에는 그는 조용히 이웃들의 시선과 속삭임을 견디며 성인에 가까운 인내심을 보여주는 새로운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거실에 앉아 불을 낮추고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훑어보고 단순히 솔향리라고 라벨링된 문서에 메모를 타이핑했으며 가끔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고 간결한 통화. 상대방의 이름은 과장님, 반장님 같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의 창문 안을 엿봤다면 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남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만큼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동네의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민주는 트럭 타이어가 찢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무는 바람 빠진 폐처럼 자갈 위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견인차를 부르고 차가 견인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 자동차 대여점에서 평범한 승용차를 빌렸습니다. 다음 날 누군가 현관에 썩은 생선 내장 더미를 버렸습니다. 악취가 길 건너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쓰레기 봉투에 그것을 쓸어 담았습니다. 얼굴은 평온함을 가장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 회장은 또 다른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김민준이 위협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집 근처를 서성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순찰차는 그의 주차장에서 멈췄습니다. 김순경은 이전 신고로 그를 알아봤습니다. 김민준 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박영숙 씨가 어젯밤 당신이 그녀의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려 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준은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밤새 집에 있었습니다. 제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김순경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카메라 있으세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치했습니다. 앞마당과 뒷마당 모두 찍힙니다. 시간 기록도 있고요. 경찰관들이 서로 힐끗 보았습니다. 김순경의 파트너 박순경은 딱 부러지는 인상의 체격, 좋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박 회장님 이야기와 맞지 않는데요. 박 회장님은 목격자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십니다. 김민준은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순경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경찰서로 가져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순찰차의 후미등이 젖은 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민준은 현관에 서서 그들이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길 건너 박 회장의 커튼이 들썩였습니다. 거짓말은 박 회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박순경이 후속 조사를 위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시간, 목격자들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서연 씨와 김태호 씨를 지목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연 씨는 김민준이 밤 10시에 서성이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고 김태호 씨는 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둘 다 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박순경은 무고죄로 신고 접수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박 회장의 영향력으로 일단 묻혔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월 14일 동이틀 무렵 김민준의 집 앞에 견인차가 나타났습니다. 박 회장의 명령으로 최 씨 아저씨가 불법 주차를 이유로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해 보낸 것이었습니다. 김민준은 창문 너머로 견인 기사가 차를 연결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건 제 차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엔진 소음 위로 들렸습니다. 법적으로 견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플란넬 셔츠를 입은 거친 남자인 견인 기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입주자 회의에서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입주자 회의에 항의하세요. 김민준은 말다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전화번호를 누르고 짧게 말했습니다. 네, 접니다. 지금 견인해가고 있습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견인차가 떠났고 김민준은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박 회장은 자신의 거실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승리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가 무너지고 있어. 그녀는 이서연 씨, 김태호 씨, 그리고 최 씨 아저씨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차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어. 이달 말이면 떠날 거야. 이서연 씨가 씩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김태호 씨가 늘푸른 빌리지를 위해 잔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건배했습니다. 자신들의 벽 너머에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4월 15일 맑고 차가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비가 오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김민준은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의 청바지와 작업 부츠와 달리 빳빳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빌린 차를 운전했습니다. 세련된 회색 SUV였습니다. 호기심 어린 이웃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늘푸른 빌리지를 벗어나 소량리 시내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그는 소량리 경찰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중심계에 있는 나지막한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시간 후 마을은 뉴스로 술렁거렸습니다. 구 서장인 강 서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은퇴했습니다. 그의 후임자가 경찰서 로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지역 뉴스 채널에서 생중계되었습니다. 집에서 채널을 돌리던 박 회장은 카메라가 연단으로 향하는 순간 멈췄습니다. 거기에 김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정장은 흠잡을 데 없었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새로운 경찰서장으로 봉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솔향리는 좋은 마을입니다. 저는 모두를 위해 이곳을 계속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 왔습니다. 박 회장의 와인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신의 소파에서 뉴스를 보던 이서연 씨는 커피를 마시다 살에 들렸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김태호 씨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의 선태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 씨 아저씨는 캠핑카를 손보고 있다가 이웃이 문자를 보낼 때까지 몰랐습니다. 김민준이 새 서장이래. 알고 있었어. 늘푸른 빌리지 전체에 휴대폰 불이 켜졌습니다. 속삭임은 외침으로 변했고 그들의 발밑에서 땅이 흔들렸습니다. 김민준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SUV는 그의 주차장에 깔끔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길 건너 박 회장의 집을 힐끗 보았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창가에 박 회장의 굳어진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롱도 위협도 아닌 그저 인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 순찰차가 박 회장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순경이 영장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순경과 감사과 형사가 뒤따랐습니다. 박영숙 씨. 박순경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무단 침입 신고와 몇 가지 다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박 회장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경찰서로 호송하는 동안 이웃들은 충격적인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박영숙 회장의 체포는 늘푸른 빌리지에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얼어붙은 호수에 생긴 균열처럼 파장이 퍼져나갔습니다. 4월 16일이었고 아침 햇살은 해안 안개의 마지막 흔적을 태워버렸습니다. 잘 가꿔진 잔디와 고요한 거리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한때 속삭이는 동맹과 암묵적인 규칙의 요새였던 동네는 낮의 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날 것 그대로, 취약한 상태로 김민준 서장의 집은 늘푸른 빌리지 107동 17회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평범했지만 흔들림 없었습니다. 정원의 라벤더와 로즈마리는 산들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량리 경찰서에서 박 회장의 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박순경과 감사과 형사는 수술하듯 정확하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김민준의 보안 영상으로 확인된 허위 무단 침입 신고, 이서연 씨와 김태호 씨의 상반된 증언, 최 씨 아저씨의 휴대폰으로 추적된 견인차 호출 명령, 입주자 대표 회의 법인 카드로 결제된 비용까지. 박 회장은 금속 의자에 굳은 채 앉아 있었고 그녀의 금발 묶은 머리는 풀려 있었으며 목소리는 날카롭지만 깨지기 쉬웠습니다. 이건 괴롭힘이에요.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가 이방인이에요. 박순경은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허위 신고를 하셨습니다, 박 회장님. 그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민원, 기물파손, 괴롭힘 신고가 있습니다. 당신 그룹과 관련된 것들이죠. 김민준 서장님이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김민준 서장이라고요.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처음부터 우릴 속이고 있었던 거야. 회색 머리에 마른 체격인 형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편 김민준은 경찰서 자신의 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심가를 내려다보는 창문이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에는 파일 몇 권, 커피 머그 잔, 그리고 웃고 있는 여성의 사진 액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년 전 암으로 잃은 그의 늦은 아내였습니다. 그는 평화를 위해 소량리로 이사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수십 년간 부산경찰청에서 순경부터 시작해 과장까지 승진한 후 이 직책을 맡기 전까지의 세월이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압박은 그 평화를 시험했지만 그는 총격전과 잠복 근무를 견뎌냈던 것과 같은 결의로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서장으로서 그는 그 결의를 외부로 향하게 했습니다. 수사는 확대되었습니다. 이서연 씨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박순경의 압박 아래 썩은 생선 내장과 스프레이 낙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박 회장님이 시켰어요. 그녀는 울먹였습니다. 찌푸렸던 인상이 당황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김태호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시청 지인이 그를 밀고 했습니다. 김민준의 신원 조회를 요구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권력 남용으로 이어져 그의 부동산 중개업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최 씨 아저씨는 김민준의 타이어를 찢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고 징역 대신 사회봉사 명령으로 감형 거래를 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재정 기록은 영장에 의해 압수되었고 수년간 부적절하게 사용된 회비가 드러났습니다. 박 회장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벌금들,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쌈짓돈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해산되었고 그 회원들은 기소되거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박 회장의 체포는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녀의 수갑찬 흐릿한 사진이 화면에 크게 나왔습니다. 입주자 회장, 괴롭힘 혐의로 기소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소량리는 분노와 불신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이야기는 늘푸른 빌리지를 넘어 시내 식당과 부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 회장을 변호하며 오래된 충성심에 매달렸습니다. 그녀가 이 마을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진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편견에 의해 몰락한 여성, 무딘 무기처럼 권력을 휘두르다가 결국 그것이 부서져 버린 모습을 김민주는 의기양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출근하여 김순경과 박순경 같은 경찰관들로부터 존경을 얻는 차분한 권위로 경찰서를 감독했습니다. 집에서는 늘푸른 빌리지 107동 17호 집을 계속 수리했습니다. 외벽을 연회색으로 칠하고 현관 계단을 바꾸고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기물 파손은 멈췄고 시선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몇몇 이웃들은 심지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에는 여전히 잠정적인 무거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변화는 느렸고 김민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전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림자와 마주해야 했던 공동체들. 어떤 공동체는 치유되고 어떤 공동체는 더 굳어졌습니다. 어느 저녁 해가 절벽 아래로 지며 김민주는 맥주를 들고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은 손바닥에 차가웠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길 건너편 나무잎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박 회장의 집은 불이 꺼져 있었고 마당에는 매물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재판이 끝나면 소량리를 영원히 떠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서연 씨네 집도 비어 있었습니다. 스캔들 이후 가족이 이사간 것이었습니다. 동네는 더 작아지고 덜 확실하며 가장자리가 해진 듯했습니다. 한 인물이 다가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늘푸른 빌리지에 살았던 오래된 주민 박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난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꾸준했습니다. 할머니가 현관에 다가오자 김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입니다, 할머니. 그녀는 난초 화분을 난간에 올려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정원에 심으렴. 네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지 지켜봤어. 용기가 대단하더구나. 김민주는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모두가 내게 마음을 열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야. 계속 나아가렴. 그녀는 몸을 돌려 집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난초를 조용한 약속처럼 남겨두고 며칠 후 주민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김민준이 서장으로서 처음 주재하는 회의였습니다. 주민센터는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얼굴에는 호기심, 부끄러움, 그리고 반항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연단에 서서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원한을 풀러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소량리에 봉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소량리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몇몇 손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 할머니의 손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어서 더 망설였지만 점차 커지는 박수 소리가 따랐습니다. 모두가 동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굳은 자세로 앉아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으로 보았습니다. 김민주는 그들을 보고 알아차렸지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늘푸른 빌리지 107동 17호 집으로 돌아온 김민주는 난초를 주방 카운터에 두었습니다.
나무 위에 섬세한 꼬집들이 색을 더했습니다. 그는 어느 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솔향리 문서의 마지막 항목을 타이핑했습니다. 4월 25일. 첫 발걸음은 내디뎌졌다. 갈 길이 멀다. 그는 저장하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어둠을 뚫고 빛났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바다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소금과 소나무 향이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늘푸른 빌리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적도, 그의 승리도 아닌 좋든 싫든 그의 집이었습니다. 다음에 무엇이 올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는 상처를 치유하고 더 강해질 것인가? 빈집들은 새로운 얼굴들로 채워지고 새로운 목소리나 해묵은 원한을 가져올 것인가? 김민주는 그가 찾던 평화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소량리가 그를 다시 시험할 것인가? 질문들은 공중에 답 없는 채 걸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결정하기를 기다리며.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는 김민주는 그 모든 것이 조용하고 꾸준하며 두려움 없이 펼쳐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